부모한테 버림받을만 하니까 버려진 거 아니야? 3년을 사랑한 남자의 어머니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 하영은 고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고, 무슨 피가 섞였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고요. 옆에 앉은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입으로 부모님 말씀이 맞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하영은 그렇게 비 내리는 명동 골목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기묘한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날 밤 우산을 씌워준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였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후로 하영을 짓밟은 자들에게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무너진 상견례에서 시작된 이야기, 고아라는 낙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인연, 그리고 조용히 준비되는 복수. 과연 하영을 짓밟은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행복이 찾아갈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하영은 거울 앞에서 12번째로 머리카락을 매만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3년을 사귄 민재와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간병사로 야간 근무까지 해가며 석 달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었죠. 하영에게는 월급의 절반이나 되는 큰 돈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보내준 식당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명동 한복판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1인당 15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를 파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영은 그런 곳은 가본 적도 없었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긴장 반, 설렘 반이었죠. 식당에 도착하니 민재가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영을 보자마자 다가와 손을 잡았는데 그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많이 긴장했어요? 하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셔서. 근데 괜찮을 거야. 내가 옆에 있잖아. 그 말에 하영은 안심했습니다. 민재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그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룸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하영은 본능적으로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미경의 눈빛이 하영을 위아래로 훑쳤거든요. 마치 물건을 검수하듯이요. 하영이 입은 블라우스, 들고 있는 가방, 신고 있는 구두까지 샅샅이 살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하영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등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미경은 대답 대신 콧바람을 내쉬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될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 앉아요. 하영은 민재 옆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로 음식이 올라왔지만 젓가락을 들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미경의 시선이 송곳처럼 자신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영 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하영 씨라는 호칭에서부터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간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병사요? 미경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요. 그거 병원에서 노인네 똥오줌 치우는 거 아니에요? 하영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영은 꾹 참고 대답했어요. 환자분들 식사도 챙겨드리고 병원 생활을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하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질문이 올 줄 알았어요. 두려웠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경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마치 음식에서 벌레가 나온 것을 본 사람처럼요. 뭐라고요?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고아원이요? 민재야, 너 이 사실 알고 있었어? 민재가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알고 있었는데 왜 미리 말을 안 해? 미경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릇들이 덜컹거렸어요. 하영은 놀라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영이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민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들여? 무슨 피가 섞였는지 누가 알아? 엄마가 술집 여자였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정과자였을 수도 있잖아.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부모님이었지만 그렇게 모욕당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나한테 어머님이라고 하지 마요. 아직 남이에요, 우리는. 미경이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하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이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좀 진정해. 말이 너무 심하잖아. 하영은 잠시 태식에게서 희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어요. 근데 하영 씨, 솔직히 말해서 고아원 출신이면 좀 곤란하긴 해요. 우리 집안이 동네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집안이라서. 민재 누나도 의사한테 시집갔고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 태식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미경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영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사람이 아니라 집안의 흠집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해서 부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부끄럽지 않다고요? 미경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버려진 애가 부끄럽지 않다고? 부모한테 버림받을 만하니까 버려진 거 아니에요? 그 말에 하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칼로 찔린 것처럼 아팠어요. 평생 동안 수없이 상처받아왔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한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한 말씀이에요. 민재가 드디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영은 그 순간 민재에게 한 줄기 희망을 걸었어요. 제발 나를 지켜줘. 제발. 심하긴 뭐가 심해. 사실이잖아. 미경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민재야, 너 정신 차려. 이런 애랑 결혼하면 평생 주눅 들어 살아야 해. 친구들 만나면 뭐라고 소개할 거야? 처갓집 어디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건데? 민재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영은 민재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줘. 나를 변호해줘. 3년 동안 사랑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하영은 알았어요. 민재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민재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하영의 귀를 의심했어요. 민재 씨, 지금 뭐라고? 미안해, 하영아.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민재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의 마지막 말이 그거였어요. 어쩔 수 없다는 말. 됐어요. 민재야,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 미경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하영을 향해 턱짓을 했어요. 하영 씨도 이제 알겠죠? 분수에 맞게 살아요.
고아원 출신이 우리 같은 집안에 발을 들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여유도 닦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민재 씨, 하영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영은 그 눈에서 미안함을 봤어요. 하지만 미안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고작 미안함 한마디로 끝나버렸으니까요. 3년 동안 행복했어요. 그 말을 남기고 하영은 룸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애는 빨리 내쫓는 게 맞아. 민재야, 엄마가 더 좋은 사람 소개해줄게. 하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고 식당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때서야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산도 없이 식당을 나왔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 안에는 자신을 버린 사람들만 있었으니까요. 명동거리는 토요일 저녁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커플들이 우산을 나눠 쓰고 웃으며 지나갔어요. 가족들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하영에게는 없는 것들이었죠. 연인도 가족도 자신을 지켜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영은 사람이 없는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어요. 어느 건물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셔도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눈물과 빗물은 구분이 안 됐으니까요.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 엄마가 자기 아이한테 고아원 애랑 놀지 말라고 했어요. 중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하영을 불쌍하다는 눈으로 바라봤죠. 고등학교 때는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고아원 애가 나한테 고백했다고 놀렸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3년 동안 사랑한다고 말해준 사람이,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한 사람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버렸습니다. 버려질 만하니까 버려진 거라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쩌면 그 말이 맞는 건지도 모른다고 하영은 생각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고 3년 사귄 연인에게도 버림받고 자신은 원래 버려지는 사람인 건지도 모른다고요. 하영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온몸이 떨렸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하영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영은 시간 감각을 잃은 채 골목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등을 적시고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이 젖는 건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버려질 만하니까 버려진 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28해를 살아오면서 숱하게 상처받았지만 오늘만큼 깊은 상처는 처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가족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거였으니까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처마 밑이었지만 바람에 실려오는 빗줄기까지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하영의 블라우스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3달 월급을 모아 산 연보라색 블라우스가요.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헝겊 조각이 되어버렸죠. 그때였습니다. 머리 위로 떨어지던 빗방울이 갑자기 멈췄어요. 하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면서 잠깐 우산이 겹쳤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빗방울은 계속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비를 맞으면 어떡해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었지만 힘이 느껴지는 묘하게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하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하영 앞에 서 있었어요.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기고 검은색 코트를 입은 할머니였습니다. 한 손에는 커다란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그 우산이 하영의 머리 위를 덮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어깨 한쪽은 이미 비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로 멍하니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세상에 이 추운 날 비를 이렇게 맞고 있으면 어떡해. 감기 들겠네. 할머니가 허리를 숙여 하영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었어요.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영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울음을 너무 많이 삼킨 탓이었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눈이 이렇게 퉁퉁 부었는데. 할머니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하영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얀 비단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인 고급스러운 손수건이었어요. 이거 더러워져요. 하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신의 얼굴에는 눈물과 빗물, 그리고 번진 화장품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손수건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할머니가 하영의 손에 손수건을 쥐어줬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마른 손이었지만 힘이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하영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부드러운 천이 볼을 스칠 때마다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수없이 모욕당했는데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이 건네는 손수건 한 장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고마워요. 하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긴. 일단 일어나요. 이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할머니가 하영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셌어요. 하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오래 쭈그려 앉아 있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거든요. 다리 풀렸네. 잠깐 기대요. 할머니가 하영의 팔을 잡아줬습니다. 하영은 낯선 사람의 호의가 어색했지만 거부할 힘이 없었어요. 저기,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배워왔거든요. 특히 하영처럼 의지할 곳 없는 사람에게는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입가에 잔잔한 주름이 지었지만 그 미소는 놀라울 만큼 따뜻했어요. 비 맞고 우는 아이를 보면 우산 씌워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하영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하영의 인생에서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모의 사랑도 연인의 보호도 심지어 비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이 골목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랑 따뜻한 데 가서 차 한 잔 마실래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강요하는 투가 아니었어요. 거절해도 괜찮다는 듯한 부드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영은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서는 어떤 불순한 의도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 세월 많은 것을 겪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영은 지금 너무 외로웠어요. 누군가의 따뜻함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설령 그게 방금 만난 낯선 할머니라 해도요. 하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차 마시고 해요. 가자고. 할머니가 우산을 하영 쪽으로 기울인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영은 그 옆을 따라 걸었어요.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명동 큰 길로 나왔습니다. 토요일 저녁의 명동은
비가 와도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젖은 도로 위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우산을 쓴 연인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쇼핑백을 들고 걸어갔어요. 하영은 그 풍경이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내일을 기대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영에게는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요. 할머니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들어 간판을 봤어요. 모란각이라고 쓰인 고풍스러운 찻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문 앞에 놓인 화분부터 안쪽에 보이는 인테리어까지 하영 같은 사람은 평생 들어가 볼 일 없을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 비싼 곳 아니에요? 하영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지갑에는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거든요. 걱정 마요. 내가 살 거니까. 할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찻집 내부는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손님이 몇 없어서 고요한 분위기가 흘렀죠. 직원이 다가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하영이 깜짝 놀라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만 끄덕이며 안쪽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하영은 멍하니 그 뒤를 따랐어요. 둘은 창가 쪽 조용한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메뉴판을 펼치지도 않고 직원에게 말했어요. 대추차 2잔 주세요. 따뜻하게.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물러가자 하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회장님이라고. 아, 그거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내 이름은 윤정희예요. 그냥 명동에서 장사 좀 오래 한 사람이에요. 장사 좀 오래 한 사람이 회장님 소리를 듣지는 않을 텐데 하영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초면에 그런 걸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김하영이에요. 하영이. 좋은 이름이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영은 어색해서 테이블 위에 냅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안 물어보세요? 왜 울고 있었는지. 하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사람마다 털어놓고 싶은 때가 다른 거니까.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하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희 앞에서는 마음이 편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오늘 상견례였어요. 하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사귄 남자친구랑요. 근데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남자친구 부모님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버려질 만하니까 버려진 거라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온화하던 눈빛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영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하영을 상처 준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남자친구는요?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하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미안하다고만. 그리고 부모님 말씀이 맞다고. 정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 대추차가 나왔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따뜻한 차에서 달콤한 향기가 올라왔어요. 정희가 찻잔을 하영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일단 따뜻한 거 마셔요.
몸이 다 젖어서 차갑잖아. 하영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그 온기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영 씨, 정희가 나직이 불렀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요. 버려질만 해서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못난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정희의 눈이 하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영은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 산산조각 난 마음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붓는 것 같았어요.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찻집 안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하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며 하영은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찻집 안은 조용했고 은은한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정희는 하영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찻잔을 권하거나 괜찮냐고 눈빛으로 물어볼 뿐이었어요. 하영은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거든요. 혼자였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 보니 눈물이 다시 차올랐어요. 하영은 황급히 가방을 뒤졌습니다. 아까 정희에게 받은 손수건은 이미 눈물과 빗물로 흠뻑 젖어 있었거든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천 조각이 손에 잡혔습니다. 하영이 꺼낸 것은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손수건이었어요. 하얀 비단 위에 연보라색 실로 작은 꽃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하영은 그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 손수건은 하영에게 특별한 물건이었어요. 3개월 전에 돌아가신 환자분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정희의 손이 멈췄어요.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동작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하영의 손에 들린 손수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손수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굳어 있었어요. 네. 하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손수건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정희의 손이 테이블 위로 뻗어나왔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영은 영문을 모른 채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정희가 손수건을 받아들었어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이요. 정희의 눈이 손수건 위의 자수를 훑었습니다. 연보라색 실로 수놓인 꽃, 그 독특한 문양, 그리고 구석에 새겨진 작은 글씨까지.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영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정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수건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것을 드디어 찾은 사람처럼, 혹은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을 다시 만난 사람처럼요. 이 문양, 이건 우리 화선이 문양이에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선이요? 내 여동생이요. 윤화선. 하영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윤화선. 그 이름을 들으니 3개월 전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혹시
그 화선이라는 분이 올해 초에 돌아가신 우리 동생을 알아요? 정희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이 하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화선 할머니 간병사였어요. 하영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선 할머니가 마지막 3개월 동안 제가 병원에서 모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이 손수건을 제게 주셨어요. 정희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두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화선이가, 우리 화선이가, 정희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이 손수건을 줬다고요? 이걸 하영 씨한테? 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고맙다고. 따뜻하게 대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이 손수건을 주시면서 하영아, 이거 가져라. 내 마지막 선물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선 할머니를 떠올리니 가슴이 저려왔거든요. 화선 할머니는 특별한 환자였어요. 다른 환자들처럼 하영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영을 손녀처럼 아껴주셨죠. 화선이가 그랬어요? 따뜻하게 대해줘서 고맙다고? 정희가 물었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화선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병원에서 저한테 잘해주신 환자분은 화선 할머니가 처음이었거든요. 다른 환자분들은 간병사를 막대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화선 할머니는 항상 저한테 고맙다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선이는 원래 그런 애였어요. 마음이 따뜻한 애. 사람을 차별하는 걸 제일 싫어했죠.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봤어요. 수십 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화선이가 하영 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요? 하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그랬어요. 하영이라는 간병사가 있는데 참 착하고 성실한 아이라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도 삐뚤어지지 않고 열심히 산다고. 그 아이 덕분에 병원 생활이 외롭지 않다고. 하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화선 할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니요. 하영은 그저 자기 일을 했을 뿐인데 할머니는 그걸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거예요.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도 아셨어요? 응. 화선이가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언니, 그 애 참 대단해. 부모도 없이 혼자 살아왔는데 저렇게 밝고 따뜻할 수 있는 게 신기해.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정희가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근데 오늘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분노가 서린 눈이었어요. 하지만 그 분노는 하영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화선이가 그렇게 아끼던 아이가 고아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하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정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정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손수건을 어루만지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하영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영 씨, 오늘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비가 쏟아지는 명동 골목에서 내 동생이 아끼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것도 내 동생 손수건을 가진 채로. 정희의 눈에 기묘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화선이가 하늘에서 나한테 하영 씨를 보내준 것 같아요. 하영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물만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화선이가 마지막으로 아끼던 사람이잖아요. 그 아이가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희가 하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영 씨, 이제부터 나를 믿어도 돼요. 오늘 있었던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담긴 무게감을 하영은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이 낯선 할머니가 안희화선 할머니의 언니인 이분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약해졌고 찻집 안은 더욱 고요해졌어요. 하영은 정희와 마주 앉아 와선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나날들,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것들,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 정희는 그 모든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동생의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하영도 몰랐어요. 이 밤이 지나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을요. 손수건 하나로 이어진 인연이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아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동 한복판에 위치한 20층짜리 빌딩의 꼭대기층이었어요. 이 빌딩을 포함해 명동 일대의 상당 부분이 정희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런 재산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그저 평범한 노인처럼 살아왔죠. 어젯밤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 내리는 골목에서 만난 젊은 여자, 동생 화선이 마지막까지 아끼던 사람, 그리고 그 아이를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짓밟은 사람들.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해철 과장, 지금 올라와요. 알겠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해철 과장은 30년 넘게 정희 곁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정희의 오른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부르셨습니까? 해철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희가 손으로 앞에 놓인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아요. 해철이 자리에 앉자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명동에서 젊은 여자를 한 명 만났어요. 김아영이라는 아이인데 상견례 자리에서 큰 모욕을 당했더라고요. 상견례에서요? 응.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남자 쪽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람 취급도 안 했대요. 해철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도 정의 밑에서 오래 일하며 세상의 온갖 일을 봐왔지만 그런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불쾌했어요. 그 집안 사람들 이름을 알아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남자 이름은 고민재, 아버지는 고태식, 어머니는 홍미경이라고 해요. 해철이 메모를 했습니다. 조사해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다 알아와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오늘 중으로. 해철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정희가 불렀어요. 해철 과장. 네. 고태식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쪽 사람 아니었나 확인해봐요. 해철이 멈칫했습니다. 정희의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거든요. 수십 년 전 일도 또렷이 기억하는 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철이 나가고 정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명동 거리에는 어제의 비가 거짓말처럼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개지 않았어요. 무언가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고태식?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해철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희의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보고를 시작했어요.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고민재는 중견 기업과장이고 아버지 고태식은 소규모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홍미경은 음식점 2개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정희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중산층 정도, 어쩌면 그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이 고아 출신이라고 사람을 무시하다니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회장님, 해철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고태식 건으로 확인된 게 있습니다. 뭔데요? 고태식은 원래 고아 출신입니다.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동작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고태식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친척 집에서 자랐습니다. 사실상 고아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해철이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다음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32년 전 회장님 밑에서 6개월 정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32년 전이면 정희가 명동 사업을 한창 확장하던 때였어요. 그때 여러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었죠. 그때 일하던 사람 중에 고태식이 있었다고요? 네. 기록을 찾아보니 확실합니다. 당시 22살이었고 회장님 회사에서 막내로 일했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2년 전 열심히 일하던 젊은 청년 하나가 기억났어요. 그 아이, 건설 쪽에서 사기당했던 아이 아니에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고태식이 친척한테 물려받은 작은 땅이 있었는데 건설업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땅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회장님이 그걸 아시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셨죠. 변호사도 붙여주시고 합의금도 받아내 주셨고요. 정희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기억이 또렷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때 그 아이가 울면서 고맙다고 했었는데, 네.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고 한 달쯤 지나서 고태식은 아무 말 없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인사도 없이요. 정희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고아 출신이라 불쌍해서 특별히 신경 써줬던 청년이었어요. 사기당한 걸 알고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줬는데 그 청년은 일이 해결되자마자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그때 많이 서운했지만 젊은 사람이 부끄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겼었죠. 그 사람이 고태식이라고요? 네, 확실합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고아 출신이었던 사람, 어려울 때 정희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32년이 지나서 다른 고아 출신을 무시하고 짓밟았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똑같이 남에게 주고 있었어요. 세상에, 정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분노였어요. 자기가 고아였으면서 고아라고 우리 하영이를 무시했다고? 해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인사도 없이 떠난 건 그렇다 쳐요. 젊은 사람이 부끄러웠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달라요.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당한 아픔을 남한테 똑같이 주는 건 그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해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명동의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정희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화선이가 마지막까지 아끼던 아이예요.
그 아이를 저렇게 짓밟고도 아무 일 없이 살게 둘 수는 없어요. 해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아직은 지켜볼 거예요. 하지만 준비는 해둬요. 저 사람들 사업체 현황, 재정 상태, 약점이 될 만한 것들 다 파악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해철이 나가고 정희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의 화선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화선아, 내가 내 대신 그 아이 지켜줄게. 정희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햇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폭풍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하지만 곧 명동 전체를 뒤흔들 폭풍이었습니다. 상견례가 있던 날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영은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병가를 내고 작은 원룸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민재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다시 이야기하자는 말. 그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작 필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사람의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버려질 만하니까 버려진 거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았고 평생을 혼자 살아왔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버림받았으니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또 민재겠지 하고 무시하려는데 화면에 뜬 번호가 낯설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영 씨, 저예요. 윤정희.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 오던 날 우산을 씌워주셨던 할머니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밥은 먹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네, 조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요. 목소리 들으면 다 알아요. 정희가 나직이 웃었습니다. 오늘 나 좀 만날 수 있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하영은 망설였어요. 솔직히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에서 거부하기 힘든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내가 데리러 갈게요. 주소 알려줘요. 2시간 후 하영은 정희의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어요. 운전기사가 따로 있는 걸 보고 하영은 다시 한번 정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차는 명동을 지나 한강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어요. 하영은 어색한 마음으로 정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은 창가 쪽 조용한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강물 위에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었죠.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많이 힘들었죠? 하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불러낸 건 하영 씨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예요. 정희가 물잔을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화선이 이야기요. 하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화선 할머니. 3개월 전에 돌아가신 하영에게 손수건을 남겨주신 그분이었습니다. 화선이는 내 여동생이었어요. 나보다 5살 어렸죠. 정희의 눈에 그리움이 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어요. 남들이 힘들어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죠.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서 만난 화선 할머니도 그랬거든요. 자신이 아픈 몸인데도 간병사인 하영을 먼저 걱정해 주셨습니다. 화선이가 젊었을 때 남편을 잃었어요.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을 때였죠. 그때 화선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주변 사람들 챙기는 걸 멈추지 않더라고요. 정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선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자주 전화했어요. 그때마다 하영 씨 이야기를 했어요. 저요? 응. 하영이라는 간병사가 있는데 참 착한 아이라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그 아이 덕분에 병원 생활이 외롭지 않다고요. 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화선이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그랬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하영이가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 아이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아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하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근데 하영 씨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따뜻하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어요. 화선이가 그렇게 아끼던 아이가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분노가 자신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 깊이에 놀랐거든요. 하영 씨, 정희가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화선이한테 많은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동생이 평생 나한테 베풀어준 것들을 다 갚지 못했어요. 먼저 보내고 나니까 그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정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화선이가 마지막까지 아끼던 사람이 하영 씨예요. 화선이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면 내가 하영 씨한테 잘해주길 바랄 거예요. 하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정희가 하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영 씨 편이 되어줄게요. 네. 혼자 힘들어하지 마요. 나한테 기대도 돼요. 화선이가 하영 씨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들 내가 대신 해줄게요.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말, 기대도 된다는 말.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하영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화선이가 부탁했으니까요.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요. 동생이 마지막까지 아끼던 사람이잖아요. 그 아이가 행복해지길 바랐잖아요. 나는 동생의 마지막 바람을 들어주고 싶어요. 하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온몸이 떨렸어요. 오랫동안 눌러왔던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하영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울음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따뜻하고 단단하게요. 한참이 지나서야 하영이 겨우 눈물을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고마워할 거 없어요. 정희가 냅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마워하게 될 테니까. 그 말에 담긴 의미를 하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화선이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하영이는 안심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조용히 준비를 해야겠죠. 하영이를 짓밟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을요. 정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서늘한 미소였어요. 상견례가 있던 날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미경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 음식점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르고 저녁에는 두 번째 음식점 매출을 점검했죠. 그날도 미경은 첫 번째 음식점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명동 뒷골목에 있는 이 한식당은 미경이 15년 전에 시작한 첫 사업이었어요. 단골 손님도 많고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가게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음식점에 도착한 미경은 카운터에서 전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낯선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홍미경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이 건물 관리 쪽에서 나왔습니다. 임대료 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미경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임대료는 매달 제때 내고 있었거든요. 임대료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아니고요. 다음 달부터 임대료가 조정됩니다. 조정이요? 얼마나요? 남자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월세의 2배 반입니다.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2배 반이요? 지금 장난해요? 장난이 아닙니다.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 측에서 임대료를 현실화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미경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15년을 장사했어요. 그동안 임대료가 오른 적은 있어도 단번에 2배 반이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고요? 언제요? 일주일 전입니다. 미경의 손이 떨렸어요. 2배 반의 임대료를 내면 이 가게는 사실상 적자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 기간 동안은 함부로 올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소유주 변경 시 임대 조건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미경은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히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넘겼던 조항이었죠. 일주일 안에 답변 주시면 됩니다. 남자가 서류를 두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후 2번째 음식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안전점검반이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미경이 황급히 달려갔을 때 점검반은 이미 가게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가스배관 연결 상태가 기준 미달입니다. 점검반장이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환기시설도 점검이 필요하고 소방 설비 일부가 노후화되어 있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년에 점검받았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 정지입니다. 영업 정지. 그 말에 미경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얼마나 걸리는데요? 수리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경은 비틀거리며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동안 거래하던 큰손 고객들이 하나둘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다른 업체로 옮기기로 했어요.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어서요. 이상했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하던 고객들이었어요. 미경이 소개해준 물건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렸습니다. 그 사이 민재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감사가 들어왔어요. 표본 조사라는 명목이었는데 민재가 담당한 프로젝트들이 집중적으로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민재 과장, 이 서류 좀 봐요. 여기 숫자가 안 맞는데요? 감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담당자 실수인 것 같은데요. 담당자가 민재 과장 아니에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실수였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갈 정도의 사소한 착오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일단 심할서 쓰시고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재는 자리로 돌아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지방 발령이 날 수도 있었어요. 태식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건설 계약에서 갑자기 서류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고 사장님, 이 계약서 좀 다시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뭐가 문제야? 여기 토지 측량 결과하고 실제 면적이 안 맞아요. 이대로 공사 들어가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태식은 계약서를 다시 살펴봤어요. 분명히 확인했던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숫자가 바뀌어 있었어요. 이거 누가 건드린 거야?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파일하고 대조해 봤는데 원본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약은 중지되었고 재검토에만 몇 주가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다른 업체의 일감을 빼앗길 수도 있었어요. 2주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밤잠을 설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꺼번에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타이밍이 맞아떨어졌어요. 여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미경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태식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나도 그 생각을 했어. 건물주가 갑자기 바뀌고 안전점검이 들어오고 감사가 터지고 이게 다 우연일 리가 없어. 누가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 힘을 가진 사람은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경의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주 전 상견례 자리, 울면서 나가던 젊은 여자의 뒷모습이요. 설마 그 여자가, 고아원 출신인 그 여자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간병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을 벌이겠어요. 하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지를요. 폭풍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경 가족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음식점은 2배 반으로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15년 동안 운영하던 가게였어요. 미경은 마지막 날 텅 빈 가게 안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번째 음식점은 안전점검 시정 조치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지만 한 달 가까이 문을 닫았던 탓에 단골 손님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매출은 예전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더 심각했습니다. 큰손 고객들이 모두 떠나고 새로운 고객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소문을 퍼뜨린 것처럼 미경의 업소를 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민재는 결국 지방 발령이 났어요. 서울 본사에서 충청도 지사로요.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태식의 건설 계약은 완전히 무산되었어요. 서류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다른 업체가 그 일감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수개월치 수입이 날아간 셈이었죠. 이 모든 일이 한 달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태식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누군가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태식은 서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젊은 시절 사진들을 보고 있었죠.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요. 32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태식이 어느 회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태식은 22살이었고 세상 물정 모르는 청년이었습니다. 태식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태식은 친척에게 물려받은 작은 땅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땅이었지만 고아나 다름없이 자란 태식에게는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노린 건설업자에게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태식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명동에서 사업을 하던 젊은 여사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식의 사연을 듣고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변호사를 붙여주고 합의금까지 받아냈습니다. 태식은 그때를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은인에게 인사도 못하고 떠났던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며칠 후 태식은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명동에 갔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건물 로비에서 대화를 들었어요. 윤 회장님이 요즘 명동 쪽 건물 많이 정리하신다면서? 응, 저번에 뒷골목 한식당 건물도 사셨다더라. 태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윤 회장, 명동, 한식당 건물. 그 건물은 아내 미경의 첫 번째 가게가 있던 곳이었어요. 윤 회장님이 누구야?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희 회장님이요. 명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저 빌딩도 윤 회장님 거예요. 태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윤정희. 그 이름이 32년 전 기억과 겹쳐졌어요. 설마 그때 그 여사장이 아직 명동에 있는 건가? 설마 이렇게까지 큰 사람이 된 건가? 태식은 급하게 윤정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알면 알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명동 상권의 절반 이상을 쥐고 있는 거물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첫 번째 가게 건물주가 갑자기 바뀐 것, 큰손 고객들이 일제히 떠난 것, 아들 회사에 감사가 들어간 것. 이 모든 일이 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을 수 있다는 거요. 하지만 왜 윤정희가 자신들을 노리는 거지? 태식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상견례 날이 떠올랐어요. 울면서 나가던 젊은 여자, 고아원 출신이라던 그 간병사. 혹시 그 여자와 윤정희가 연결되어 있는 건가? 확신은 없었지만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식은 결심했어요. 윤정희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요. 태식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32년 전 기억을 더듬어 윤정희를 찾아 나섰어요. 수소문 끝에 명동 한복판에 있는 높은 빌딩이 그녀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빌딩 로비에 들어선 태식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32년 전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제 이 거대한 빌딩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정희 회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태식이 안내 데스크에 말했어요. 예약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이 고태식이라고 전해주세요. 32년 전에 회장님 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안내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더니 태식을 바라봤어요. 올라가셔도 된답니다. 20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태식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32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요. 20층에 도착해 문을 열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명동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그 창가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단정한 옷차림. 3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태식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정희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태식을 바라봤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이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태식을 관찰하는 눈이었죠. 오랜만이네요, 태식 씨. 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태식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2년 전에 은혜를 입고도 인사 한마디 못 드리고 떠났습니다. 부끄러워서, 면목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태식을 내려다봤어요. 그 침묵이 태식의 어깨를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일어나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서서 이야기해요. 태식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을 들어 정희를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32년 전 일은 괜찮아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때 태식 씨가 젊었으니까요. 도움받은 게 부끄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해해요. 태식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건가?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태식 씨도 고아였잖아요. 태식이 움찔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서름 받았잖아요. 내가 그때 태식 씨를 도와준 것도 그게 안쓰러워서였어요. 정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근데 태식 씨가 뭘 했어요?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아였던 사람이 다른 고아한테 똑같은 짓을 했어요. 아니, 더 심한 짓을 했어요. 정희의 눈에서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버려질 만하니까 버려진 거라고. 부모한테 버림받을 만하니까 버려진 거라고. 그 말 태식 씨 부인이 했죠?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자리에 태식 씨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기도 고아였으면서 그 아이 편을 안 들었어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과거야 그냥 그렇다 치자고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32년 전 일은 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달라요. 고아였던 사람이 고아라고 우리 하영이를 무시했어요. 그건 내가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영이. 그 말에 태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간병사가 정희 회장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태식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막았어야 했는데 아내 말에 동조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식은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무릎 꿇고 우는 태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안타까움도 서려 있었어요. 일어나요. 정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태식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에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하영 씨한테 해야죠.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태식 씨,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 겪고 있는 일들, 내가 손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태식 씨 가족이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돌아가서 잘 생각해봐요. 뭘 해야 하는지. 정희가 등을 돌렸습니다. 면담은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태식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에 기대 한참을 울었어요. 32년 전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요. 응징의 폭풍이 지나간 후 하영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배려로 새로운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고 조건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정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다는 사실이 하영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하영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저녁 같이 먹어요. 하영은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소개해주고 싶다는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녁 6시 하영은 정희가 알려준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입구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안쪽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정희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 부드러운 인상, 그리고 따뜻해 보이는 눈. 하영이 다가가자 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준입니다. 서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하영이에요. 하영도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앉아요, 둘 다. 오늘은 내가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자리를 만들었어요. 하영은 서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준이 누군지, 왜 자신에게 소개해주는 건지 궁금했어요. 서준이는 내가 어릴 때부터 봐온 아이예요. 정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서준이 아버지가 내 오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서준이가 10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준을 바라봤어요. 서준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서준이를 돌봤어요. 법적으로는 후견인이었지만 나한테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죠. 정희가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서준이도 부모 없이 자랐어요. 하영 씨처럼요. 하영은 서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준도 하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무언가 공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준이 미소 지었어요. 하영 씨도 힘드셨을 거예요. 어쩌면 저보다 더요. 저는 그래도 어머님이 계셨으니까요. 서준이 정희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희가 법적으로는 후견인이었지만 서준에게는 어머니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서준이가 하영 씨 이야기를 듣고 꼭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저요? 네. 어머님한테 하영 씨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서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고요. 그리고 상견례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하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많이 났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도 부모 없이 자랐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알아요.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게 신기하고도 고마웠어요. 근데 하영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단하다고도 생각했어요. 저요? 뭐가요? 혼자서 그 모든 걸 버텨낸 거요. 저는 어머님이 계셨지만 하영 씨는 정말 혼자였잖아요. 그런데도 삐뚤어지지 않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서준의 눈이 하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이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단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불쌍하다는 말, 안 됐다는 말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서준은 자신을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영이 겨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딘가 흐뭇한 표정이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세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준은 현재 작은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지원 사업을 주로 해요. 장학금도 주고 취업 연계도 도와주고요. 서준이 설명했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어서요. 하영은 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그 아픔을 딛고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멋있어요. 하영이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멋있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서준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먼저 갈게요. 두 사람이 더 이야기 나눠요. 어머님 벌써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응, 나이 먹으니까 일찍 자야 해. 서준아, 하영 씨 잘 데려다줘. 정희가 하영에게 눈짓을 하며 나갔습니다. 하영은 정희의 의도를 알 것 같았어요. 일부러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정희가 나가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산책할래요? 한강이 가까우니까.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 서준과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영 씨, 서준이 걸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죠. 하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된다고.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라고. 서준이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영 씨도 그래요.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기댈 곳이 생겼잖아요. 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혼자였어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희도 있고 서준도 있었어요. 고마워요, 서준 씨. 하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고마워하기 일러요. 서준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마워하게 해줄 테니까요. 그 말에 하영은 웃음이 났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한강 위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끼리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느꼈어요.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요. 태식이 정희를 찾아간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태식은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자신이 고아 출신이라는 것, 32년 전에 정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이 그때의 인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까지요. 미경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고아였다고요? 그걸 왜 이제야 말해요? 부끄러웠어. 당신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할 때도 말 못했어. 당신 집안에서 반대할까봐. 미경은 할 말을 잃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에게 숨겨온 비밀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다 그 윤정이라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간병사한테 한 짓 때문이야.
태식이 고개를 들어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고아였어. 그런데 고아라고 그 아이를 무시했어. 당신이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견례 날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버려질 만하니까 버려진 거라는 말.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라는 말. 그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과해야지. 진심으로. 민재도 부모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고아 출신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영에게 했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상견례 날 하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나가던 뒷모습, 떨리는 목소리로 3년 동안 행복했다고 말하던 그 순간이요. 그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정작 지켜주지 못했어요. 며칠 후 미경 가족은 정희를 통해 하영과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정희는 하영에게 그 사실을 전했어요. 하영 씨, 그 사람들이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만나볼래요? 하영은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상견례 날의 기억이 아직도 악몽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안 만나도 돼요. 하영 씨가 원하지 않으면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게요. 그 사람들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특히 고태식 씨는 진짜 많이 뉘우치고 있어요. 하영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나볼게요. 한 번은요. 만남은 정희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영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잠시 후 미경 가족이 들어왔어요. 태식, 미경, 그리고 민재까지 셋이 함께였습니다. 하영은 그들을 보자마자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옆에 있었거든요. 미경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식도 민재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 말들 정말 잘못했어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었어요.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꿇은 세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저도 고아였어요. 그런데 그걸 숨기고 살았고 같은 처지인 하영 씨를 무시했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알아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비겁하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하영아, 하영 씨라고 불러주세요. 하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움찔했어요. 하영 씨, 정말 미안해요. 3년 동안 사랑한다고 해놓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당신 편을 못 들었어요. 비겁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제가 꼭. 민재 씨. 하영이 민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 민재 씨가 한마디만 해줬어도 됐어요. 부모님한테 맞서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제 손만 잡아줬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근데 민재 씨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이 맞다고 했잖아요. 민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민재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하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예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민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영은 미경과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미경과 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과 다시 가까워지는 건 다른 거예요. 앞으로 서로의 삶에 깊게 얽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영의 말에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 씨 말이 맞아요. 사과는 받았으니 이제 각자의 삶을 살면 돼요. 정희가 미경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사업은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태식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미경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하영 씨, 면담이 끝나고 미경 가족이 나갔습니다. 민재가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어요. 하영을 바라보는 눈에 후회와 미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정희와 하영만 남았습니다. 힘들었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했어요. 하영 씨가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정희가 하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용서는 하되 다시 상처받을 자리에 가지 않는 것.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하영은 정희의 품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오늘로 완전히 끝났어요. 아프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고 있었지만 하영의 마음에는 새로운 아침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미경 가족과의 면담이 있던 날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하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있었고 서준이 있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셋이서 함께 저녁을 먹는 게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준과의 관계도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둘 다 부모 없이 자란 아픔이 있었기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느 봄날 저녁 서준이 하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영 씨, 오늘 시간 돼요? 네, 왜요?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요. 서준이 데려간 곳은 한강공원이었어요. 1년 전 두 사람이 처음으로 산책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기 기억나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서준 씨가 저한테 그랬죠.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하영 씨한테 마음이 간 게. 하영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준이 하영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하영 씨 옆에서 많은 걸 봤어요. 힘들어도 웃으려고 하는 모습,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 그런 하영 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준이 하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지켜주고 싶어졌어요. 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하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서준 씨한테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고 싶은 사람이 됐어요. 서준이 하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영 씨, 우리 이제 서로의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그 말에 하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바라왔던 말이었어요. 누군가의 가족이 되고 싶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하영과 서준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하영의 동료들, 서준의 재단 직원들, 그리고 정희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결혼식 날 하영은 화선 할머니가 남겨준 손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실로 수놓인 꽃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화선 이모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정희가 하영에게 말했습니다. 화선이가 바랐던 대로 하영 씨가 행복해지는 걸 보고 계실 거예요.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하영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쓴 건 처음이었어요. 정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고마워, 하영아. 정희가 하영을 꼭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셋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희, 하영, 서준.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단단한 유대로 묶인 세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 하영은 서준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서준이 있고 주말이면 정희를 만나러 가고 평범하지만 하영에게는 꿈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정희의 집에서 셋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정희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이렇게 둘이 옆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희가 더 감사하죠. 서준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희 둘이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영이 덧붙였습니다. 정희가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화선이가 보내준 거야. 하영이도 이 인연도 전부 다. 정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놀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화선아, 잘 보고 있지? 내가 아끼던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졌어. 정희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영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딘가에서 화선 할머니가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하영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1년 반 전 화선 할머니가 남겨주신 그 손수건이었어요. 어머님, 이거. 하영이 손수건을 정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가지세요. 화선 이모님 거니까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화선이가 하영이한테 준 거야. 하영이가 가지고 있어. 하지만 화선이가 하영이를 선택한 거야. 마지막 순간에 이 손수건을 줄 사람으로 하영이를 선택한 거라고. 정희가 하영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건 화선이가 하영이한테 주는 축복이야. 소중히 간직해. 하영은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화선 이모님, 그리고 어머님. 서준이 하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영 씨,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응.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가족이야.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그리고 점점 보랏빛으로 물들어갔어요. 마치 손수건에 수놓인 꽃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하영은 생각했어요. 1년 반 전 비 내리는 명동 골목에서 울고 있던 자신을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이라는 어머니가 생겼고 서준이라는 남편이 생겼어요.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화선 할머니가 바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영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는 것. 그 바람이 이루어진 거예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은 서준의 손을 잡고 정희의 어깨에 기대어 별을 바라봤어요. 이제 하영은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하영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가족의 품 안에서요.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최신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